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뭐냐면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얘기할 때 첫째로 우리는 순환의 민족이다. 둘째는 우리는 반도국가이기 때문에 교량적 위치에 있다. 그래서 외침을 많이 당했다. 이런 식이죠. 어,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째는 우리가 순환의 민족이었는가.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반도가 교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외침 많이 당했다. 실제로 세 번째, 진짜 외침 많이 당한 것인가?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 교량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외침 많이 당해서 순환의 민족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굉장히 한반도에 있는 우리 민족을 어떤 피동적이고 굉장히 왜소하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주장했던 있죠. 정체성론, 그 다음에 의존성, 타율성, 반도성, 이러한 어떤 숙명론적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자기들의 지배를 받아야 됐다라는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중요한 논리로 이 역사가 이용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또 우리의 식민사관주의자들 그리고 사대주의자들 이들이 아주 기본 좋게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거죠. 한국은, 우리 민족은 외세 침략에 의해서 끊임없이 시달림을 당했다. 그래서 외세 의존적인 나라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 의존하며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립할 수 없는 민족이다. 따라서 우리는 외세에 의존해야 한다. 그것이 과거에는 일본이었고 지금 미국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의 숙명이다. 원래 그렇게 되먹은 민족이다. 이제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식민지 지배의 합리화가 있는 거죠. 왜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느냐? 우리나라의 주류를 이루는 세력들은 식민지 시대에 친일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데 협력을 했고, 협력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협력을 했으니까 친일을 할 수밖에 없죠. 뭐 그것이 자신들의 삶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 지배 세력은 어, 일본에게 의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세력을 유지하고 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친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졸지에 자기들은 이제 반역자가 된 거죠. 그 어떻게든 그것을 합리화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역사를 왜곡시킨 거예요. 뭐냐? 우리 민족이 잘난 민족이고 똑똑한 민족이었다면 식민지를 당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식민지를 당해야 되고 또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민족이기 때문에 일본의 계도를 받아야 한다. 우리보다 훨씬 앞선 나라인 일본의 계몽을 받아야 한다. 지도를 받아야 한다. 만약 그것이 성립이 된다면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제강 강점기가 우리에게는 좋은 기회였다. 국가를 발전시키고 민족을 발전시키는 소위 선진국화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 사업의 일환으로 협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매국을 한 것이 아니라 애국을 한 것이다. 이런 논리가 충분히 성립되죠. 그러면 해방 이후에 그들이 책임을 책임을 져야 될 일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기들은 눈물을 머금고 일본에게 나라를 넘길 수밖에 없었다. 왜냐? 워낙에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일제 치하는 굉장히 좋은 시절이었다. 좋은 시절이었다. 일본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제대로 발전하는 도시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는 매우 아름다운 시대고 굉장히 좋은 시대다. 일본의 통치에 뭐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은 조선 왕조도 마찬가지였다. 단지 지배층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 막 이런 논리가 충분히 성립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문창극이라는 사람이 중앙일보 아마 기자하고 뭐 논설위원 그런 걸 했던 사람이에요. 언론인이죠. 그가 어느 날 이제 국무총리 임명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후보가 됐습니다.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뭐 가문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국무총리를 그만두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프리미엄을 받겠어요. 지금 한덕수 총리 후보자가 지금 지명을 받고 있는데, 지명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검증을 해보니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중에 그게 뭐냐면 이 양반이 그야말로 그 꿀 같은 직업을 많이 갖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고문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얹어놨는데 뭐 1년에 뭐 3, 4억씩 받고, 또 여기서 얼마 받고 저기서 얼마 받고, 그 굉장히 아주 그냥 꽃길을 걷고 계셨더라고. 근데 거기에 아마 총리였던 거, 과거에 총리직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원래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그 총리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그때 총리 후보자가 임명이 안 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이명박 정부 초기에도 총리 노릇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아주 그 기가 막힌 일이 생겼죠. 근데 참 뭐랄까, 그때 저 이미지는 참 강직하고 굉장히 그 청렴한 선비의 이미지였는데, 글쎄 뭐 그 돈을 받는 게 과연 나쁜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글쎄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예. 뭐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이제 총리 자리를 한다는 것이 그만큼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예. 뭐 어쨌든 음, 그건 그렇고요. 어쨌든 간에 이 우리가 과연 일본의 식민지를 지배를 받아서 발전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속된 말로 후진 나라였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전할 힘이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아니면 두 가지 다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잘못한 게 많거든요. 잘못 알고 있는 게 많거든요. 뭐냐 하면은 마치 우리는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었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식으로 하는 그 어떤 식민사관적 문제, 그 식민사관적 그 인식이 우리 사회에 지금 팽배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든 것은 왜 그렇게 됐냐? 일본 지배가 끝나고 친일파 세력들이 이 땅을서 물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주류 세력이 돼가지고 계속 이제 이 나라를 지배해 왔어요. 근데 그들은 친일의 행적을 어떻게든 지워야 합니다. 지워야 하니까 그 우리 역사를 왜곡시키고 비하하고 폄하하고, 그리고 식민지 시대를 합리화시키고 굉장히 미화시켜야 될 수밖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가 잘못된 시대, 우리 역사가 잘못된 역사일수록 식민지 시대는 빛나는 역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애국자라는 이제 이 공식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배운 한국사, 그들이 배운 한국의 그 역사에 대한 인식은 누가 만들어줬냐? 일단은 조선시대 잘못된 역사관도 있지만 일제시대 때 철저하게 왜곡되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광개토대왕비가 있어요. 그 광개토대왕비에 몇 글자가 지금 지워져 가지고 이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그냥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일본이 조선 한반도로 넘어와서 신라 백제를 쳐부셔가지고 자기들이 이 한반도 지역을 지배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것을 증거할 만한 그 문구 그 글자 쪽이 지워져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 뜻이 애매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한문이라는 건 글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글자만 지워져도 뜻이 전혀 달라지거나 이해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그 글자가 하필 지워졌을까? 이 광개토대왕비를 처음 연구한 사람들은 조선 사람이 아니라 일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나 처음에 그거를 발견해 가지고 연구한 거는 일본의 군부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 이 교량론, 이 한반도 순환의 민족 이거를 한번 객관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저도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학자가 강의하는 동영상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사람은 한국사 연구자였어요. 한국사 연구자인데 한국어를 참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 순환의 민족이라는 말을 이제 해요. 이 사람이 한국말로 해요. 근데 그 발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 해도 좋을 정도로. 그 정도의 발음을 할 정도면 한국어로는 또 유창하게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순환의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이 외침을 당한 것의 역사를 이렇게 더듬으면서 이 정도를 가지고 순환의 민족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일본 아마 미국 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었을 거예요. 강연인지 강의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조선시대에 보면은 외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 외침이 뭐가 있었죠? 외침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왜구의 수탈 같은 거는 그거는 외침이 아니에요. 그냥 왜구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뭐 일본 정부가 왜구를 파견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게 아니에요. 일본이란 나라는 오랫동안 분열되고 서로 싸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8세기, 9세기 이 무렵부터 16세기까지 끊임없이 대립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서 국내 질서가 안 잡힌 나라예요. 그러다가 또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비로소 통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정치적 체계로 굳어진 게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300여 개의 지방 세력이 있어요. 대명이라고 하기도 하죠. 다이묘라고 해가지고 그들이 각자 지방의 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싸우던 상태를 멈추고 또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이 전국이 하나의 그 지배하에 들어갔다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또요토미 히데요시는 왕이 아니고 이 조선 일본의 어떤 무사들의 오야붕이에요. 그러니까 오야붕이기 때문에 말을 듣진 하지만 그렇다고 그 대명들 다이묘들의 영진에 개입해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착취할 수는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또요토미 히데요시는 기본적으로 이 영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습니다. 다만 조선 침략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이제 어떤 일정한 이제 액수의 돈이나 군사를 징발할 수 있는 권력이 있죠. 그게 우리하고 결정되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돼서 비로소 전쟁이 멈춰졌어요. 전쟁이 멈춰지니까 또요토미 히데요시 입장에서는 자기가 더 이상 권력 기반을 강화시킬 명분이 없으니까 결국 조선을 침략해서, 자, 조선의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되면 당연히 군사력이 모아져야 되고 군사력을 대규모로 동원하려면 그만큼 강력한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자들이 외부 전쟁을 많이 일으키죠. 그 전쟁을 통해서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그것을 통해서 권력을 강화시키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이 대남 도발을 함으로써 미사일을 쏘고 뭐를 쏘므로써 계속 권력을 강화시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몰라 그러니까 죽어요. 죽은데 이 또요토미 씨에게 장성한 아들만 있었으면 또요토미의 권력은 영원했을 텐데, 영원했다가 엄청 그렇고 오래 갔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없어요. 아들이라고 해봐야 한 5-6살 되나요? 17살 되나요? 뭐 그런 아이가 뭔 권력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아들이 또요토미가 죽고 나서 아들이 이어받긴 했지만 이 일본이 반으로 나눠지게 돼서, 그래갖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강력한 대명 다이묘가 나타나서 자기 세력을 결집함으로써 그 또요토미 세력과 그 다음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휘하는 파가 이제 세키가라에서 전투를 벌여가지고 결국 세키가라에서 이긴 또요토미 파가 집권을 하게 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에도막부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역사를 연구할 때, 공부할 때 주의할 것은 일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중국하고 그렇지만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봉건제도적인 면이 굉장히 옛날에 해소가 돼 버렸어요. 중국도 그렇고. 중국은 춘추 전국 시대에 가지고 기원전 220년까지 소위 봉건 시대적인 영상을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진시황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나라로 봉건적인 나라가 아니라 이렇게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발전하게 돼가죠. 그럼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비교적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설명한 건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얘기는 하지만 긴 세월을 거쳐가지고 우리나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그것은 유럽과 비교하면 훨씬 더 깁니다. 유럽의 역사라는 것은 서유럽 특히 이 역사는 매우 짧아요. 우리에 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봉건이라는 건 뭐냐면 강력한 중앙 국가를 형성하는 근대 국가가 성립되기 전까지 강력 그 국가들이 분열 상태에서 일종의 그 연합국을 형성하게 되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 왕이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 정부가 있고 그리고 지방을 이렇게 지배하는 그런 통치 체제를 갖추는 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일찍 이뤄놨어요. 왜냐?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일본 어떠냐?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짧아요. 짧기 때문에 당연히 그 강력한 권력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결국은 16세기까지 분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보다 더 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보다 2000년 이상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15세기 이미 이른 시기에 이미 중앙 집권국가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본은 그것을 세울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이 중앙 집권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문명이 발전해야 됩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상, 이념 이런 사회적 체제가 갖춰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나 중국에 비하면 역사가 굉장히 뒤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성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중국은 물론이지만 우리도 이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더 일른 시기에 형성이 된 거죠. 분명한 거는 서유럽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마치 자기들의 역사를 보편화시켜 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앞선 것처럼 지금 착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거꾸로예요. 우리가 이미 옛날에 다 거친 것을 그들은 나중에 거쳤어요. 그러면서 뭐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건 한국은 봉건제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 후진 나라가 됐다 그러는데 이미 우리는 예전에 그 봉건제 비슷한 시대를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삼국이 통일될 무렵이 되면 이미 봉건적인 단계를 이미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려시대가 되면 이제 중앙집권적 국가를 형성되게 되죠. 그것은 일본에 비하면 엄청나게 빠른 거죠. 그러니까 대개 보면 세계사가 어떻게 되냐면 고대 강력한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그 고대 제국이 중간에 한번 이제 분열이 돼서 망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교통통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분열이 돼서 일종의 봉건적 분열 시대가 어느 민족이나 오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통합이 되면서 강력한 중앙국가인 근대국가가 나타나게 돼요. 그 사이의 시기가 분열 시기고 봉건 시대인데 우리는 이미 조선 시대가 시작될 무렵에 일본은 물론이고 유럽과 비교해 일본이나 유럽에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중앙국가가 이미 어느 정도 형성이 됐어요. 그 얘기 계속하면 그것만으로도 몇 시간 떠들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좀 역사에 대해서 좀 자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일본에게 뒤졌느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선 자가 뒤선자 되고 뒤선자가 앞선 자가 된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이에요. 내가 앞서 있다고 늘 앞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뒤떨어졌기 때문에 후발성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 되고 있어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 무상한 일주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뒤떨어진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앞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뒤를 보고 쫓아가는 사람은 분발할 수가 있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뒤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서 천천히 달리다가 그냥 추월을 당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에게 뒤진 것은 앞서가다가 결국 뒤에서 오는 사람에게 추월을 당한 거예요. 그것이 언제냐? 굳이 말하자면 14세기, 15세기
16세기 이 무렵부터 일본한테 우리가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뒤진다 해도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뒤진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뒤졌냐? 경제력, 군사력입니다. 그 외에는 뒤질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문명적으로 훨씬 발달한 나라예요. 일본에는 제대로 된 문명, 문화가 없었어요. 물론 그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있었죠. 그 문화의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뒤진 나라예요. 근데 에도 시대를 아까 얘기했죠. 에도 막부 시대. 이때 이제 평화가 오래되면서 문명이라는 건 평화로 와야지 꼽힙니다. 문명이 발전하게 되면서 슬슬 따라오기 시작했어요. 따라오. 그래도 우리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오래 했기 때문에 경제력이 있어야 돼. 전쟁하면 경제가 필요하죠. 군사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거.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지만 그 나라의 운명이라는 거는 별 볼일 없는 나라예요. 왜냐? 그걸 어떻게 하느냐? 19세기 중반에 영국이 산업혁명을 해가지고 세계 최고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제국주의 팽창을 해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그 나라의 민족 문화가 빈곤하기 때문에 유럽에 있는 전문가들 데려다가 이래서 핸델이라는 사람, 프리드리 핸델이라고 있죠. 그 핸델이 영국에서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영국에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자기 나라에는 제대로 된 음악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영국의 유명한 음악가 있습니까? 없어요. 영국의 유명한 화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만큼 영국이 뒤진 나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라도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훨씬 앞서갈 수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문학자나 미술가가 또 돈이 많이 나는 법도 없고 힘이 센다는 법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오히려 무식한 깡패가 더 힘이 세고 그냥 무식하게 돈 번 사람이 돈이 더 많죠. 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이 생각을 볼 때. 그냥 죽자사자 돈 벌고 죽자사자 몸 단련한 사람이 힘도 세고 돈도 더 많지. 문화를 열심히 소설을 쓰고 문화를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사람이 힘이 세고 돈이 많다는 법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이해하시면은 돈이 많고 힘이 세다 그래서 그 나라가 문명적으로 종합적으로 앞서 나가다 턱도 없는 소리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군사력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지만 문화적으로도 엄청 발전한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더 발전한 건 어디냐? 오스트리아 같은 나라들, 독일 지역들. 우리 독일 얼마나 문화가 발전했습니까? 철학, 문학, 사상. 이 사람들은 뭐가 없었냐? 돈하고 돈도 뭐 있었는데 군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맨날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독일이 통일하게 되고 그래서 무서운 나라가 됐죠. 지금 얼마나 무서운 나라입니까? 자, 이제 뭐 사설이 길어졌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를 이해할 때 좀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뒤졌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고매한 지식인이 있어요.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깡패한테 얻어 터지고 돈을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깡패가 이 사람보다 훌륭한 겁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너 왜 무술을 안 배웠니? 너도 힘을 길러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그 실력을 갖거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깡패놈들이 나쁜 거예요. 그 도둑놈들이 나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제대로 당했다. 그때 우리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 이렇게 생각하면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여자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길에 지나갔어요. 밤에. 근데 나쁜 놈들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럴 때 그 여자한테 너 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니? 너 왜 힘이 없니? 그러니까 힘도 길러. 그리고 미니스커트 입지 마. 그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편법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이유 때문에 이 여자가 나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선비도 마찬가지요. 학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그런 논리에 휘말려 버려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떤 인간은 그래요. 우리가 우리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침략을 당한 것은 왜 생각 안 하냐?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건 안 된단 말이죠. 에? 내가 문을 열어놓고 집을 나갔어요.
그래야 도둑놈이 들어와서 물건을 다 훔쳐갔어요. 그럴 때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문단속을 잘했어야 되는데. 그 말은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누가 잘못했냐? 도둑놈이 잘못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네가 도둑질을 문을 열고 갔으니 네가 잘못했으니까 저 도둑은 잘못이었고 네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 두 가지 구분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일본은 잘했다.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식의 그 말도 안 되는 막대먹은 논리를 지금 떠드는 인간들이 지금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예. 그리고 뭐냐 하면 뭐 왜 그 책임을 지우려고 하느냐. 그 얘기를 들으면 분통이 터져 죽겠어요. 그것이 세계적인 논리인 것처럼 뭐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논리인 것처럼 이제 비속어를 좀 써보면요. 정말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독일이 만약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2차전은 잘 일으킨 거다. 우리가 뭐가 잘못한 거냐 이러면요. 작살납니다.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도 못해요. 왜냐? 프랑스, 영국, 미국 이런 나라들이 눈에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감히 어디 그런 소리 합니까? 거기는요. 책임 문제로 다 끝나버렸어요. 감히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거지. 거기 뭐 책임 없이 그냥 다 이해한다. 그렇게 넘어간 줄 아세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책임론을 제기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한번 진짜 상상을 해보세요. 독일의 총리가 우리는 전쟁 때 잘한 거다. 우린 잘못한 거 없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에? 어디서 감히 그따구 소리 합니까? 에? 일본이 우리에게 어부지 김대중 그 선언을 해가지고 분명히 자기들이 잘못을 인정했고 그럼 그 문제를 그런 식으로 매듭을 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반감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 아베란 자식이 이 문제를 일으키기 전까지만 또 우리나라에서 일본 외국 여행 어느 나라를 제일 많이 갔냐? 일본에 많이 갔어요. 아십니까? 알고 얘기하세요. 얼마나 우호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뭐 일본에 대해서 뭐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천만에요. 뭐 사죄를 끊임없이 요구했다? 천만에요. 어부지 김대중 선언으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켰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혐한론을 일으키고 근데 결국은 이제 오늘날에 이런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그들이 옛날의 문제를 다시 들먹이면서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떠들지 않으면은 우린 조용했어요. 근데 계속 떠드는 거예요. 근데 아베 때 특히 이게 심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잘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자식들에게 아주 흉측한 짓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그래가지고 돈도 물어주고 그랬어요. 사죄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잘못한 거 없다. 내가 뭘 잘못했냐 이러면 여러분 그러냐 하고 넘어갈 겁니까? 그건 일본 내에서도 안 돼요. 어? 일본 사람들끼리는 그게 다 애매하게 넘어갈 줄 아십니까? 천만에요. 그건 뭔 큰 착각입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그렇게 굴어요. 만만하게 구는 거죠. 아직도. 우리를 안만하게 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나라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일본 사람이 뼛속까지 나쁜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시간이 많이 갈 때 그건 나중 기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걸 모르고 말이죠. 함부로 말이죠. 일본을 그냥 용서하자, 이해하자. 그럼 저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들 마음이 좋구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용서했으니 우리도 좀 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일본인의 뇌 속에는요. 그런 구조는 없어요. 그럼 뭐냐? 역시 니들은 나한테 못해. 니들은 나한테 못당해. 이렇게 머리 숙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일본 사람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얘기할 때 뭐냐? 일본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다는 건 뭐냐? 바로 그들이 만들어낸 역사, 사무라이 역사의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겁니다. 사무라이 역사는 그래요. 약한 자에게는 짓밟아버리고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머리 숙이는 게 그게 그들의 생존의 쑥이에요. 그건 우리나라의 선비 문화하고는 다릅니다.
그걸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머리를 숙인다는 거 아니면 함부로 용서하는 게 그들에게 어떤 식으로 비칠지 알게 될 거예요. 힘입니다. 그들에겐. 힘.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무슨 명분, 의리 이런 거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 자,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 순환의 민족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자, 순환의 민족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민족이 있어요. 뭐냐? 유태인이에요. 유태인들이 말이죠. 이 기원전 1500년경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을 해요. 이집트에서 이 유대인이 형성된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여러분 뭐 이게 신화처럼 들리지만 사실이거든요. 그 야곱의 자식들 12명과 야곱이 이집트에 들어가서 거기 먼저 요셉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총리 대신하고 있었죠. 거기 정착을 해요. 그 전에는 만약에 거기 안 들어갔으면 유대 민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민족으로 성성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한 지역에 몰려 살게 돼요. 그리고 주변에 이집트 사람들, 애국 사람도 있으니까 거기서 자기들끼리 우리라는 의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족이라는 게 형성이 돼요. 유대 민족이 형성이 돼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 민족이라는 말은 왜 생겼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건 그냥 야곱이라는 사람이죠.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근데 그 12명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왜 유대 민족이라고 이름 되느냐?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가지고 있다가 이것이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10지파, 10명의 아들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국이 형성돼요. 그 남북이 분열돼 버리죠. 근데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나라에 망해버리면서 그 아시리아가 여기에 자기 나라 사람들을 심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민족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잡탕이다 이거야. 그래서 그냥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 북부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에서 배제가 돼버려요. 배제가 됨으로써 유대인이라는 유다 지파의 민족이다라는 의미에서 유대인이라는 말이 형성된 겁니다. 예, 그거예요. 뭐 어쨌든 간에 이 유대인들이 1500년경에 팔레스타인 쪽으로 와가지고 이 땅을 이제 정복을 하죠.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립되는 거죠. 그때만 해도 12지파가 다 살아 있었으니까.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분열이 되고 아시리아에게 북부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다음에 신바빌론 왕국에 서 남부가 만화하면서 그 일부 사람들이 이제 그 바빌론을 끌려갔죠. 그래서 그 바빌론 유스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페르시아는 아시리아나 바빌론하고 틀려서 관대한 식민지 정책을 지금 정복 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왜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 이집트까지 해가 전부 이 지역을 통일하는 대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정말 통일이 최초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걸 이룬 게 알렉산더 제국이죠. 예. 그런 나라들은 굳이 뭐 말이죠. 조그만 민족을 괴롭히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회사를 거느리는데 그 작은 중소기업 하나를 그냥 막 괴롭혀가지고 착취를 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관대하게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흥이 일어나게 돼요. 유다 그래서 그 다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그러면서 자기 민족 그리고 나서 민족의 그 아이덴티티를 확립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쓰게 돼요. 그동안 많이 가지고 있던 기록들 그 기록들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자기들의 역사 사료죠. 그게 그 사료를 모아가지고 정리하고 편집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구약 성경이고 그 구약 성경을 자신이 민족의 어떤 중심으로 세우고 그리고 그 종교 야훼 여호와를 믿는 그 종교를 세워가지고 그 유대교라는 게 형성이 돼요. 그 유대교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결국은 2000년 방랑의 세월에서도 유대 민족들을 하나로 만든 그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시나고그 회당을 각 지역에 만들어요. 옛날에 왜 그게 없었냐? 옛날에는 그냥 율법이라는 게 있고 가르침이라는 게 있지만
그거를 민중의 전파를 제대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알고 있질 않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각 지역에다 회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 율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중에서 창세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가장 소중한 거죠. 그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 율법 중에서 레위기, 민수기 이런 데 보면 그 율법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거기에 순종을 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꼴을 안 당한다.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그 교육을 시켜야 되고 그 교육이 오늘까지 이루어져 가지고 유태인의 그 정체성을 확립시켜 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 돌아왔지만 그렇다고 무사하게 끝난 게 아니야. 계속 외침을 당합니다. 옛날과 비해서 초라한 민족이 된 거예요. 초라한 민족이니까 당연히 외침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최후로 정복을 하고 다스리다가 이게 하도 이제 그 70년 AD 70년경에 이게 대대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유대인들이. 근데 유대인들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어? 옛날 12지파가 다 살아있을 때 그 솔로몬의 영화를 누릴 때 그런 정도 실력이라면 혹시 또 뭐 승산이라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다 찢어지고 없어지고 초라한 민족으로 남아있는데 그 저항하면 뭐합니까? 근데 저항을 해봤어요, 무모하게.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원래 굉장히 관대한 사람들이에요. 그 이방인을 그렇게 말이 착취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심지어 이 황제들 중에는 이방 민족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나라인데 이건 도저히 이건 가망성이 없는 거야 이건. 그러니까 이제 하도 열불이 나니까 그냥 아예 그냥 유대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땅에서 그냥 다 쫓아버렸어요. 그 마지막 전투가 마사다 전투였죠. 그 결국 못 견디다 못해 다 죽어버리죠. 아주 악정이야 악정. 그러고 나서 이제 전 세계를 퍼져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000년 동안 그냥 온갖 그 떠돌이 생활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상한 인간들이다. 유대인들이 이상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일수록 사람이 남과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끼리 민족의 종교를 숭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그거는 나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늘날에도 그런 거 뭐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한 사람 보면 괜히 뭐 비꼬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데 옛날같이 그런 걸 이해 못하는 시대에 그걸 그냥 놔버려 두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은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 심하죠. 저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못 박은 인간들이다. 그런 이제 근데 그 유대인들이 주로 어디서 살았겠어요? 유럽이나 동유럽, 성유럽에 살았겠죠. 그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기독교 국가인데 유대인은 뭐냐?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그 죽일 때 우리 민족의 피를 돌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편견, 여러 가지 그 적대감 이것이 형성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안 주고 그런 식으로 막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리대금업이라든지 그런 식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세 유럽이라는 것은 기독교에 충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리 행위나 돈 버는 행위들을 굉장히 나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수도 없어요. 땅을 가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적으로 남들이 보기에 괜찮은 직업을 뭐 법관이 되겠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못하니까 이제 장사를 하고 고리대금 금융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욕을 바가지를 먹으면서 더 이제 이미지를 버릴 거죠. 근데 어떻게 하겠어? 그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다 해가지고 그 마침내 그것이 반유대 정서를 형성하고 19세기, 20세기 와서는 마침내 그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과연 우리 이 인류에 해악을 끼쳤을까요? 노벨상의 30%를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노벨상을 누굴 주느냐? 인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인류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줘요. 그러면 인류의 공헌을 한 사람들의 받는 상의 30%를 받았다는 거는 좀 극단적이게 하면 인류 역사에 공헌한 사람이 30%가 유대인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유대인이 30%나 됩니까? 그들이 왜 그런 공헌을 할 수 있었냐? 그들은 정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 식으로 그럼 뭐냐? 학문, 지식은 누구도 못 뺏는다 이게요. 유대인들이 가끔 재산을 다 뺏겨버려요. 근데 머릿속에 든 지식은 누가 뺏어갈 수 있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장사를 하는데
장사를 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 땅을 안 사고 보석이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왜냐?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러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땅을 팔아가지고 도망가려면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보석을 가지고 사가지고 막 모아놨다가 이제 만약에 무슨 생기면 그걸 가지고 채버리는 거야. 예, 그게 바로 순환의 민족이에요. 이게 바로 순환의 민족이에요. 제대로 된.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중국에 한족이 있어요. 한족이 순환의 민족이라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아니요, 순환의 민족이에요. 한족이 이 중원 지역을 차지하고 역사를 쌓아갔어요. 그런데 이 중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땅은 넓고 기름지고 넓고 그냥 날씨는 따뜻하고 이 북방에 있는 이 각종 민족들 이 땅이 그냥 그야말로 그 패러다이스예요. 파라다이스. 그랑 똑같아요. 유럽에 로마라는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로마를 보면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영토가 형성돼 있어요. 그럼 왜 그 위로 안 올라가냐? 힘이 없어서? 아니요. 마음만 먹으면 여기 북쪽 쳐들어가서 얼마든지 지배할 수 있어요. 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정복하면 뭐합니까? 가치도 없는데. 날씨는 춥죠. 비는 자주 내리죠. 습기 차죠. 그 땅을 차지할 하등의 이게 없어. 근데 그걸 차지하고 나면 어떻게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힘이 필요합니까? 그거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 땅 우리 안 가지겠다. 그래서 거기에 게르만 민족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로마가 강할 때는 감히 여기 내려가지 못한 거죠. 근데 로마가 후반기가 점점 이제 나라가 약해지니까 슥슥슥슥 예를 들면 용병으로 들어오고 뭘로 들어오고 들어왔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세력을 넓히기 시작하고 막 곰팡이가 마치 균이 들어와서 숙주를 잡아먹듯이. 그리고 노바가 이제 서로마가 476년인가요? 그때 망해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자기들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로마의 행정력, 통치력이 다 이제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붕괴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이제 중국이라는 오늘날 그 이 영토를 갖다 중국이라 봤을 때 이 중원 지역을 주로 주민의 대부분은 누구냐? 화이족 또는 한족이죠. 중국의 역사를 써나온. 그래가지고 문명에서 춘추전국 시대에서 진나라가 생기고 한나라가 생겼어요. 진나라 자체도 사실은 이방족이 들어있는데 어쨌든 진한제국은 그냥 한족의 나라로 칩시다. 그래서 나라 한자 아니에요. 한자 그 한족의 한자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런데 북방 쪽에서 보면 이게 너무 파라다이스다 이게. 유목민족 입장에서는 척박하죠. 맨날 돌아다니면서 풀 찾아야 되고, 그렇게 잘못해서 만약에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겨울 가뭄이라도 맞게 되면 그냥 동물이 다 떼죽음을 해요. 떼죽음을 하면 먹고 살 일이 없어요. 힘드니까 결국 뭐냐 쳐들어가서 약탈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전사예요. 끊임없이 움직이다 보니까 다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지켜야 되거든. 자기들끼리도 엄청 싸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탈이 일상화된대요. 법이 없어요, 법이. 그냥 뭐 수틀림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오는 거예요. 뭐 심지어 맘에 마누라 다 뺏어오는 힘이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금 다 전사예요. 칼 들고 있고 언제든지 싸울 수 있는. 근데 뭐 동물이 떼죽음해서 먹고 못 살아요. 뭐 어떻게 있어요? 죽든 샀든 2판 4판 저기 남쪽에 쳐들어가서 그냥 약탈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가면 쌀도 쌓아놓고 다 창고에 모아놨잖아요. 그거 다 뺏어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게 이 한족하고 싸움이 벌어져요. 근데 누가 이기냐? 대부분 한족이 집니다. 그러니까 중국 역사에서 한족의 국가는 별로 없어요. 진한제국 있죠? 그 다음에 언제 어느 나라가 있어요? 남북 5, 16조 시대는 말할 건 5, 16 시대 남조 쪽은 이제 한족이 차비하고 위쪽은 마치 게르만족처럼 이렇게 딱 공동을 이게 이방족이 차지하겠죠. 그러다가 이 이방족이 결국 한화를 하면서 한민족에 용화되면서 그대로 해가지고 수당을 세우면 수당은 이제 한족 국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우면 송나라는 이제 한족 국가죠. 송나라 이 세 개죠. 그 다음에 원나라 당연히 위빈족 국가죠. 그리고 어디가 명나라는 다시 한족 국가예요. 네 개예요. 청나라 만족 국가죠. 없어요. 그러니까 네 개밖에 없어요. 그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 정도로 짧아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이란 이 한족은 뭐냐? 자부심이 뭐냐? 우린 블랙홀이다 이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쳐들어와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지배해도 너희들은 결국 우리한테 문화적으로 지배받을 수밖에 없다. 그 비슷한 게 뭐냐,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문화적으로 발전했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알렉산더 제왕이 지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지배하고, 뭐 여러 나라가 지배했어요. 근데 걔들이 와가지고 통치를 못해. 그러니까 페르시아인들의 협력을 구해야 되니까 실적으로 페르시아가 그 문화적으로 다 지배를 하는 거예요. 중국 한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5, 16국 시대가 끝날 무렵에 북이라는 나라가 생기는데, 북이도 결국은 한화를 하면서 한족에 의해서 한족의 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한족이 지배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윗대가리들은 이제 이민족일 뿐이죠. 이제 그게 바로 한족의 이제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많은 치열한 싸움을 벌이면서 지배도 당하고 침략도 당한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 어떠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국시대 생각해보세요. 고조선 시대. 고조선 시대는 이 고조선이, 우리 고조선의 여치를 옛날에 그 이상하게 배웠죠. 뭐 평양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반도 국가다.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있어요. 비파형 동검은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면 나올 수 없어요. 이건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이 어떻게 되냐? 저기 요동지방 물론이고 요소지방 해가지고 저쪽에까지 쭉 퍼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무슨 이유냐? 바로 고조선의 영역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갖다가 고조선을 이렇게 그 한반도 국가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렇게 주입을 시켜버린 거야. 그럼 고구려는 어떠냐? 고구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한반도하고 뭐 만주 쪽 요거 이렇게 차지한 나라로. 백제는 어떠냐? 백제가 이 요동 이 뭐냐면 이 중국의 서해안 쪽에 많은 영토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무시하고 그냥 이 남부만 차지한 이런 나라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백제는 멸망하기 직전까지도 이 중국 서해안 지방하고 그 다음에 일본 지역하고를 연결하는 해상 대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백제가 망하니까 일본에 있는 그 왕족들이 뭐라 했냐면 우리 조상이 우리나라 고국이 망했다. 이제 우리는 어디 가서 제사를 지내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을 만든 실질적인 주도 세력이 뭐냐? 바로 백제 세력이야. 물론 고구려 백제 쪽도 고구려 신라 쪽도 있어요. 근데 마치 그랑 똑같죠. 미국이란 나라에는 여러 가지 민족이 들어왔어요. 독일 쪽도 들어오고 프랑스 쪽도 들어오고 여러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미국을 만든 주축 민족이 누구예요? 앵글로색슨. 바로 영국인들이죠. 그럼 똑같아요. 고구려인도 있고 신라인도 있지만 이 일본을 지배하고 일본을 실질적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백제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걔들이 일본 서기를 써가지고 왜 일본 서기에 보면은 자기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걸로 돼 있죠? 그 왜 그러냐? 이미 백제가 망했어요. 백제와 더 이상 끈을 가질 필요가 없어. 그런 상태에서 계속 백제에서 왔습니다. 그럼 이거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뒤집어 엎은 거죠. 우리는 하늘에서 왔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와의 관계를 자꾸 부정하려는 거는 바로 그 컴플렉스예요. 그러니까 이 천황계가 백제계라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천황매를 못 파. 물론 명분은 있어. 천황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천황매를 파느냐. 그래서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명분이고 그걸 파헤쳤을 때 나타날 그 결과 후폭풍을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아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백제 해상과가 깨져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장보 얘기를 할 때 장보장을 하죠. 신라 방인이 어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신라의 원래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신라방이 그렇게 많고, 신라방이 이런 게 생겼냐. 신라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은 백제계란 말이죠. 백제 사람들은 해상왕국을 건설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진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라방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로 열고 백제계.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 또 해안선 위치도 장보고 장군 자체도 어쪽이요? 이 서해안 쪽 사람이에요. 그럼 뭐냐, 백제계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강성했던 우리 민족이 이 삼국 통일이라 이름으로 만주를 잃어버리고 중국 서쪽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일본과도 간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한반도에 남아버리고 이제 발해가 있겠어요. 발해가 있었지만 발해도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한반도 국가가 된가 진짜. 그러면서 우리가 한민족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한민족이라고. 그렇죠? 한민족이라고 부르게 되니까 마치 우리가 옛날 고려짝부터 이 한반도에서 갇혀 사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붙인 게 누구냐? 김부식 같은 인간들이죠. 자, 후삼국이 통일되면서 어떻게 되냐? 이 신라계가 항복을 해요. 그대로 귀순을 해요. 그러면서 이 고려 조정을 장악하게 됩니다. 점점 과거제도, 여러 가지 문화, 이들은 천년 왕국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왕건의 부하들, 이 호족들, 이건 쌍놈이죠.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천년 왕국의 후예들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과거제를 통해서 급제를 하고, 생각을 해봐요. 명문가들이 좀 강남에 돈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서울대 많이 보내잖아요. 경제력 있죠. 그 사람들 많이 배웠죠. 그럼 자식들 서울대 보내는 거예요, 많이. 그럼 과거 시험을 봐요. 그러면 누가 합격을 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옮긴 거 아니에요, 그대로. 그러니까 왜 신라가 그대로 항복을 했냐? 자기들이 저항하다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저 나라의 중심부에 들어가서 살면. 그래서 옛날에 그 천추태후라는 드라마에서 신라계 사람들이 그래요. 나라 이미 무슨 관계냐? 여기를 장악하면 여기가 신라다. 그래서 최승로가 있죠. 그리고 김부식이 있다. 그렇게 해서 신라가 걔가 고려에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버릇을 이제 그대로 쓴 거죠. 뭐냐? 4대 정책. 신라가 4대 정책에서 당나라를 끌어들여서 이 한반도를 이 삼국을 무너뜨린 거 아닙니까? 똑같은 정책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고려계 이제 천추태후 같은 북방계 고려라는 게 이 북방 민족 땅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고구려의 후손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4대라고 관계없어요. 그래서 그걸 서북파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묘청으로 이어지죠. 근데 이들이 묘청의 난을 끝으로 망하잖아요. 무너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에게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그냥 머리 숙이는 거예요. 싸우지 않아요. 왜 싸우냐 이거야. 자기들 버릇이 뭐예요? 신라라는 나라를 보면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끊임없이 고구려, 백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 나라를 유지해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이 돼버렸어요. 신라가 배신하는 바람에 낮에 동맹이 아니라 여제 동맹을 맺어버려가 자기를 계속 괴롭히니까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중국으로 쫓아가서 아이고 황제 폐하 우리 살려주십시오 해가지고 고구려 백제 멸망시킨 거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4대밖에 없는 거야. 에? 그러니까 관감찬 장군이 거란대군 10만 명을 몰살시켜버려서 규조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천년 역사 가운데 우리 힘으로 외세를 물리친 적이 없어요. 잘 한번 생각해봐요. 있나? 뭐 전투에서 승리한 건 문제가 아니에요. 뭐 이순신 장군이 바다에 이겼다? 뭐 권율 장군이 이겼다? 그런 전투에 승리 있죠. 하지만 그 전쟁 자체를 우리 힘으로 끝낸 적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내가 정말 약속하겠어요. 부분적인 전투를 말하는 게 아니야. 임진왜란, 병자호란 우리가 힘내 끝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근데 그거 말고 전쟁 자체가 적어요. 외국과의 침략이 거의 없어요. 고려 말기에 홍건적이 쳐들어왔다. 홍건적이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도적놈들이고. 그리고 외구는 도적놈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일본은 끊임없이 그 분열과 대립이었기 때문에 뭐 중앙 정부가 그 사람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쪽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뭐 그냥 밀란 비슷한 거예요. 밀란 도적대들이에요. 그거는 침략이 아니에요. 그럼 임진왜란이죠. 그리고 병자호란 없어요. 1000년 동안 그리고 몽골 침입 3번 딱 3번 있어요. 1000년 동안 딱 3번 전쟁 왜 태유 전쟁 했다? 다 합쳐봐야 몇 년이겠어요? 한 20년 될까요? 30년 될까요? 몽골 침입이라는 게 뭐 계속 침입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지만 30년도 안 돼요. 근데 뭐 다 칩시다. 30년 했다 합시다. 그래도 50년이야. 1000년 중에 50년이야. 이렇게 평화로운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한반도 위치를 보세요. 한반도 위치라는 거는
이 중국 대륙에서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반도를 갖다 막 잘라버린다고 칩시다. 잘라버린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이 중국 대륙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해요. 근데 이 동아시아에서 패권 다툼이라는 게 어떻게 일어났냐? 중원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중원이라는 그 파라다이스를 누가 차지하느냐 가지고 온갖 싸움이 벌어졌지. 뭐 한반도 이건 관심도 없어요. 금나라가 쳐들어왔다. 금나라 그리고 우리 병자호란 이거 있잖아요. 우리가 덩신같이 굴어서 당한 거예요. 걔들은 우리한테 관심 없어요. 왜냐? 저기 파라다이스가 있는데 이게 뭔 의미가 있냐 이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뒤통수 칠까봐 걱정되는 거죠.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군사력이 뛰어났어요. 오직하면 송나라가 우리한테 군사 원전을 청할 정도야. 그때만 해도 고구려 기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나라나 요나라나 이런 나라 입장에 보면은 내가 중원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놈들이 뒤통수 치면 이거 곤란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먼저 손을 버자가 했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오히려 피해를 본 거죠. 그래서 그냥 몰살을 하고 말이죠. 요나라는 그렇게 해서 중원도 쳐들어버리다가 끝나버렸잖아. 금나라는 아예 그냥 와가지고 야 항복할래 할래 그러니까 그때 김부시 이게 잡았잖아. 사대파가 잡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야 뭘 싸우냐 싸우긴 그냥 항복하자. 그래서 살해해버렸잖아요. 그런 식이었어. 그런 식으로 중국의 그 큰 거대한 제국의 그냥 요새 지금 미국의 해구산 속에서 안보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안보를 그냥 그렇게 지켜버렸어. 머리 숙이고 그냥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어요. 이 중국의 그 안전보장 체제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면서 신라파에서 조선까지 계속 그냥 사대주의 정책으로 끝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올 일이 없죠. 그래서 딱 3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의 민족이라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뭐 교량론? 무슨 교량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 대륙에서 이 우리나라를 해가지고 쳐들어가면 저 태평양인데 태평양에 뭘 쳐들어갈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뭐 청나라가 쳐들어왔다? 뭐가 쳐들어왔다? 우리나라 지배하에서 일본 쳐들어와서 뒤방 우리가 청나라한테 조금만 잘했으면 청나라 안 쳐들어왔어. 근데 계속 자존심 세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손 봐줘야겠다고 한 거지.